대화도 안 통하고 힘든 가정을 보잖아요. 자꾸 규칙이 만들어져요. 아침 식사는 모두 같이 나와서 해야만 해. 명절에는 모두가 다 같이 모여야 해. 누구도 우리 가족을 막 지옥같이 만들 거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가족이 정말 만만치 않은 게 나는 다 사랑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대화가 멈춰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갑습니다. 이독실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필요한 지식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학자 이현주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옹기종기 어깨에 맞닿을 정도로 가족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다뤄볼 주제가 바로 대화가 안 통하는 가족들 특징인데요. 저는 이거 듣자마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또 대화가 필요한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것 같은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다투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연락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회의 시작하자. 앉아봐.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놀랍게도 명절 때만 보는데도 그냥 어색하지 않아. 화목해. 가족 간의 거리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교과서적인 답이 있습니까, 교수님? 사실 교과서적인 답은 없고요. 어떻게 보면 관계의 거리를 어떻게 두느냐는 내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느끼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가족들과 있을 때 뭔가 통제받는 것 같고 내 자율성이 굉장히 침해받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진다. 사실 거리를 좀 둬야 된다는 신호고요. 또 내가 이렇게 좀 혼자 있다 보니까 또 보고 싶어지고 좀 따뜻한 온기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생각나고 그럴 때는 조금 더 거리를 좁혀야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떤 면에서 관계의 온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문제는 내가 느끼는 것과 부모님이 느끼는 게 다를 때 문제인 거잖아요. 맞아요. 원장님 어떤가요? 좀 적절한 관계, 적절한 거리 있을까요? 적절한 거리는 이런 거예요. 손으로 말씀드릴게요. 적절한 거는 항상 이렇게 적절한 게 없어요. 이렇게 적절해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행복한 가정에 보잖아요. 규칙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고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우리가 대화도 안 통하고 힘든 가정을 보잖아요. 자꾸 규칙이 만들어져요. 법칙이 있고 법을 어기면 서로 처벌하려고 그러고 싸우고 반항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 다르고 저럴 때 다르고 그게 사실 제일 좋은 가정이에요. 항상 이 거리가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맞춰서 궤도가 바뀔 수도 있으며 때때로 이렇게 될 수도 있으며 결국은 가장 좋은 가정은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이제 깊이가 있는 말씀 해주셨는데, 아나운서님 어떻습니까? 뭐 우리 가족은 나를 너무 무시한다든지 내가 대화가 안 된다든지 아무도 나랑 얘기를 안 해, 나를 무시해, 뭐 등등등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아빠는 아빠대로 자녀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자녀는 또 자녀대로 아빠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서로 무시하는 관계면 사실 편해야 되거든요. 그러네. 서로 안 보면 되니까. 그러네요. 근데 그게 가족이면 불편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너무 당위성을 생각한다고 저는 봐요. 가족은 이래야만 한다. 가족은 이래야만 한다. 아빠라면 자식이라면 아빠한테 이래야지. 아빠라면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지. 이거가 너무 당연하다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말도 그렇게 쓰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근데 참 우리가 세상에 당연한 게 참 없잖아요. 그래서 야, 결혼했는데 어떻게 와이프가 남편한테 이따위로 대할 수가 있니?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와이프가 여자친구던 시절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여자던 시절에는 그 와이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왜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노력을 안 해도 그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때도 노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100% 저의 경험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이 정원이래요. 정원 한 이틀만 손 안 보면요, 잡초 장난 아니게 자라버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원이 그렇게 매일 손을 대고 매일 신경 쓰고 매일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가족이 그런 거래요. 그렇게 매일 신경 쓰고 매일 관리를 해야만 되는 거지, 그걸 안 하면서 가족에게 가면 나에게 당연한 평화가 있을 거야, 가족에게 가면 나에게 당연한 사랑이 있을 거야, 내가 받아야 되는 정당한 대우가 존재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해야 된다. 그 노력의 방식도 유연함과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너무 속상한 게 누구도 우리 가족을 막 지옥같이 만들 거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없죠. 그죠. 가족을 처음에 꾸릴 때,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화목한 가족을 만들고 싶었겠어요, 모두가. 그런데 이렇게 간다는 게 너무 속상하면서 이런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렇게 악순환을 거쳐서 이런 가정으로 가는 특징
특징 있을까요? 가족이 정말 만만치 않은 게 의사소통이 제일 안 되는 게 가족이거든요. 맞아요. 제일 힘듭니다. 난이도의 끝판왕이에요, 사실은. 그럴까요?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가족이란 말이에요. 정서 중심 부부 치료라는 게 있어요. 부부가 만나서 가족을 이루잖아요, 사실. 근데 이 부부가 만날 때 그냥 우리가 선택해서 이 부부가 만나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많은 연구들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원가족, 특히 이성 부모에게 채워지지 않았던 정서적 결핍을 배우자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남편과 아내가 이제 막 싸워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분명히 나한테 9시까지 온다고 그러고 또 술 먹고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야? 도대체 당신은 진짜 답이 없다. 근데 남편이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 각방 쓰려고 자기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려요. 그 안에는 사실은 해결되지 않고 충족되지 않았던 욕구들이 숨어있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 진짜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내가 조금 더 돌봄받고 싶고 조금 더 사랑받고 싶고 조금 더 내가 함께하고 싶은 그 욕구 채워지지 않으니까 외로움이 있는 건데 그걸 굉장히 갈등의 방식으로 풀어낸 거고 남편이 왜 그 말에 눈도 마주치지 않았냐면 그 아내의 그 비난과 같은 그 말에 어떤 자신의 어머니의 어떤 날쌘 잔소리 뭔가 내가 통제되고 있는 듯한 너 그렇게 늦게 와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너 그렇게 해서 도대체 뭐 될래? 약간 비난과 통제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숨어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면서 부부간의 혹은 가족 간의 이슈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는 대화 중독증이란 말을 써요. 아까 당이라고 했잖아요. 대화는 무조건 해야 되는 당위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의 장이 열리게 되잖아요. 대화 중독증인 사람은 항상 이겨요. 왜 이기냐? 끝까지 대화를 멈추지 않으니까 이 대화를 끝나기 위해서 상대방이 알았어 하면 이겨요. 그러니까 이길 때까지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대화 중독증인 사람은 무조건 대화에 유리해요. 그러나 내가 대화만 하면 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대화를 피해야 돼요. 그러면 그 패턴의 가정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추격자 도망자라 그래요. 이쪽은 대화하려고 쫓아가요. 이쪽은 대화를 피하기 위해서 달아나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부부나 사이가 안 좋잖아요. 가족이. 피하세요. 그럼 뭐라 그러냐 하면 못 피해요. 피하려고 그러면 문을 걸어 잠그고 붙들고 말을 하거든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격자 도망자는 비극인데 더 빨리 더 많이 더 강하게 추격할수록요. 더 빨리 더 강하게 더 달아나요. 너무 비극이에요, 진짜. 이걸 알고 누가 가정을 꾸리겠어요. 근데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둘 다 대화 중독증인 경우에도 문제예요. 이 집은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이 대화가 멈추는 방법은요. 상대방이 아 맞아 내가 잘못했네 해야지 대화가 멈춰요. 그래서 이 둘은 끝없이 대화를 하지만 내가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는 이유는 내가 이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말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끝이 없이 이어가요. 이때는 결국 어떻게 대화가 멈추냐? 졸려서 자요. 그러면 대화가 멈춰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부분도 있어요. 둘 다 함구증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화 중독증의 반대는 함구증인데 함구증인 분들은 말을 안 해요. 근데 문제가 없지 않아요, 그러면? 둘 다 그냥 굳이 뭐 말 안 하고. 말을 안 하는데 둘 다 착해요. 그럼 잘 굴러가요. 자, 말을 안 할 뿐이지 둘 다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런 부부가 싸우지도 않고 그냥 이혼해요. 우리 싸우지도 않았어. 근데 도대체 이렇게 결혼 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결국은 대화 중독증과 대화 중독증이 만나도 관계는 틀어지는 형태가 있고 대화 중독증과 함구증이 만나도 관계가 틀어지는 형태가 있고 함구증과 함구증이 만나서 관계가 틀어지는 형태가 있어요. 근데 뭐 여기선 굳이 뭐가 낫다, 뭐가 낫지 않다를 비교해서 말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 각자 아마 해당하는 케이스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엔 변했는데 저는 예전에는 대화 중독증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일단 제가 기분 나빴던 어떤 일이 있으면 전체적인 건 모르겠고 요 부분에선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걸 인정해라 이런 주의였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물론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니 그걸 인정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 싶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부분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다른 부분에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받고 이거를 내가 꼭 옳다 그르다라는 걸 증명을 받는 게 지금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일이냐 아니면 그쵸. 우리가 서로 따뜻한 말 주고받고 집에 오면은 서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냐 라는 데 생각이 미치면서 아 그럼 후자네? 그러면 내가 옳다 그르다를 규명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성격이지만 그게 이 가정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바람직한데 대신에 한 명이 가족의 화목을 위해 참고 내가 기꺼이 희생하겠다가 전제된 그게 처음엔 그걸 참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높게 치는 가치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덜 중요한 내가 옳다라는 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여기서는 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옳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물론 있어요. 그거 인정해요. 근데 그거를 고집하다가 내가 더 높게 치는 중요한 가치가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희생과 착취는 한 끗 차이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사실은 착해서 맨날 양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양보하고 참고 하는 게 딴 사람은 못하는데 굉장히 이게 나의 능력이구나. 그런데 저 사람은 이 능력이 없구나라고 내가 감수하잖아요. 그때는 희생이 돼요. 그런데 어차피 나는 굉장히 참는 인내력이 있어요. 이 가정은 내가 아니면 무너져요. 그런데 나는 그게 내 놀라운 능력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면 그때는 착취가 돼요. 그러나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나는 참고 인내하고 이 사람들을 보다듬는 게 나의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나잖아요. 오히려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요. 딱 생각하게 돼요. 난 진짜 내가 이거를 참고 보다듬으면만치 난 가족을 사랑하는구나. 더 이상 착취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점점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생각이 한 끗 차이인데 그게 어려워요. 가끔이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남편이 아내에게 사실 고마워 당신이 많이 참는 거 알고 있어 한마디만 해도 눈 녹듯이 녹을 텐데 그럼 너무 좋죠. 그러면 근데 그거를 나는 희생하는 건데 가족이 몰라. 당신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름 그래도 잘 살고 있다는 부부들 중에 부부 사이에서 자기가 더 희생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자기는 이익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거의 다 자기가 희생한다고 얘기할걸요?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이 우리가 화목한 데는 내가 참는 공이 80%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똑같은 부부에게 똑같은 상황에 그 배우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면 그 사람도 80% 참고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자기가 80% 참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공평한 순간이에요. 가슴이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다툼이 많은 가족이 있고 무관심한 가족이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대화도 없고 차가워져. 어디가 더 안 좋은 거예요? 이건 개인적 선호도예요. 저는 싸우는 게 더 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요, 서로 무관심하면은요, 그 이상 안 멀어져요. 싸우면 싸울 때마다 더 멀어져요. 싸우면서 친해진다? 그거는 싸우면서 친해지는 게 아니라요. 한쪽만 착해도 싸우고 친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둘이 이렇게 나빠요. 근데 한쪽은 겁이 많고 한쪽은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 하고 화내잖아요. 이쪽은 깨갱하고 죽어요. 그 옆에 있으면 다시 가까워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니까 이쪽도 이쪽한테 대가를 지불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줘요. 그러나 그거는 싸우면서 친해지는 건 아니지요, 이제. 저는 대체적으로 기쁨이 생기는 것보단 좀 고통이 없는 쪽을 선택해요. 그래서 싸움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전 싫어하고요. 또 무관심도 고통이긴 한데 싸움의 고통이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면은 무관심의 고통은 마취해서 둔한 고통이거든요.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쁠 때는 저는 더 나쁜 쪽을 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관심이 싸움보단 낫다고 전 생각해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싸우고 보기만 하면 또 엄청나게 간섭하고 통제하고 그런 가족이 있고 또 굉장히 무관심한 가족이 있고 그런 것 요게 같아요. 지나서 이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그게 또 극단은 서로 만나는 법이어서 굉장히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간섭하고 통제하고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하다가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엄청나게 냉랭해졌다가 냉랭해졌다가 또 언제 폭발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말을 안 하는 거야 하면서 싸웠다가 또 냉랭해졌다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가짜 냉랭함이네요, 그건. 약간 어떤 면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가족 체계 중에 폐쇄형 가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폐쇄형 가족이 뭐냐면은 서로 엄청나게 같이 뭉쳐요. 예를 들자면 아침 식사는 모두 같이 나와서 해야만 해. 명절에는 모두가 다 같이 모여야 해. 둘째 왜 안 오니? 둘째 언제 오니? 계속 이렇게 뭔가 기다려서 뭔가 룰이 있는데 다 모여야 돼. 헤쳐 모이는 거죠. 그리고 모였으면 이제 같이 굉장히 행복하냐. 그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거기서 질투하고 시샘하고 막 굉장히 서로를 막 비난하고 비교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가 가게 되면은 또 헤쳐 모여. 모든 걸 함께 하는데 모이면 굉장히 싸우게 되는 이런 패턴들이 상당수 존재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좀 다른 질문도 하나 드릴게요. 부모된 입장이 됐습니다. 어린 자식 결혼할 때까지 뒷바라지 다 해주고 내가 얘 때문에 진짜 맨날 야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고 나니까 부모랑 자식 그 거리를 두는 자녀들이 있더라.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또 아쉽잖아요. 네. 꼭 이건 뭐 내가 해준 거에 대해서 뭘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결혼했더니 그냥 쑥 가버리니까 그래서 자식들한테 더 연락하고 싶어하고 얼굴도 좀 보고 싶고 근데 그럴수록 더 자녀가 멀어져요. 그거는 자녀가 못 돼서가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부모가 자기는 모르지만 자식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익숙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산 겁니다. 떨어져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결혼하고 나니까 되게 떨어져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은 문제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거를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부모님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녀가 좋아하는 거를 해줘서 가깝게 할 것만 생각하지 자녀가 싫어하는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모님은 야 우리 아들 내가 가까워야 되니까 뭐 집 하나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진짜 우리 어머니가 내 아내 못되게 구고 뒷담화를 계속하면은 자기는 집에 가서 아내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자식이 진짜 원하는 거는 나한테 집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내하고 엄마랑 좀 사이가 좋게 지내길 바라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쇼킹하다. 근데 엄마는 계속 아내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잘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힘들게 하는 거에서 어떻게 합리화하는지 아세요? 너한테 못하니까 너한테 잘하라고 내가 지금 네가 못하는 거 하고 있는 거야. 다 널 위해서 그런데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은 뭔가 내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해야 되는 건데 싫어하는 건 계속 하니까 계속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건데 여기서 또 굉장히 슬픈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부모님은 나한테 싫어하는 거를 할 때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할 때도 있고 좋아하는 걸 할 때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싫어하는 걸 하면은 나는 부모님이 싫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난 복구가 됐어요. 그런데 계속 부모님이 나한테 싫어하는 걸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부모님을 딱 보게 되잖아요. 부모님이 나한테 좋은 말을 하건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든지 간에 나는 싫어한 때의 부모님을 갖다 멀리하던 게 생기기 때문에 부모님이 눈에 띄면 난 멀어져요. 부모님이 연락을 안 하면 멀어져요. 그러나 부모님은 오히려 멀어질까봐 두려워서 계속 가까워진다는 거는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식은 생각하게 돼요. 옛날에도 이러다가 뒤끝이 안 좋았어.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해서 다른 집에 살면서 이 현상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얘가 싫어하는 일을 뭘 했나? 라고 반성을 하기보단 얘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결혼하더니 변했다. 아주 나쁜 자식이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맞아요. 이것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의 이 방송을 보면서 아는 게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잖아요. 혹시 내 자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었을까? 생각하면서 화목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이 케이스에 엄마 아버지가 자녀 부부에게 찾아가서 내가 저 지식인사이드 보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안 좋은 행동을 했을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되돌아봤다. 혹시 내가 했던 어떤 일들 중에 너희 부부가 좀 싫었던 게 있니? 우리 이 시간은 그냥 얘기해주라. 듣고 고쳐볼게. 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동안의 미움이 많이 녹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서 자식이면 자식, 며느리면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되는데요. 참 부모님이 자식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대신 보통 차를 한 대 사주기도 하고요. 집을 주기도 하는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그러나 부모님은 그럼으로 인해서 자신의 미안함을 충분히 표현했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반대로 이렇게 틀어진 가정은 항상 부모 잘못인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만들듯이 자녀도 부모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엄마가 계속 해줘요. 그건 주위에서 얘기해요. 아이 그렇게 해주니까 제가 그러는 거지요. 그렇게 안 해주면 얘는 준비물도 안 가져갔고 뭐도 안 가져가고 아무것도 못해요. 자녀는 얘기해요. 엄마네 그렇게 맨날 잔소리야 라고 하는데 엄마가 챙겨주지 않으면 스케줄이 안 나가요. 다 똑같은 집에 자녀가 둘이에요. 그 엄마가 포악하면 얘한테도 못 살게 구고 얘한테도 못 살게 군다 그러면 엄마가 포악한 거예요. 부모가. 그런데 그 중에 한 애는 맨날 밖에서 싸우고 야단치고 문제 생기고 그래요. 그럼 엄마 아빠가 야단쳐요. 그럼 걔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나는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아서 사랑을 못 받아서 난 이렇게 큰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쪽에는 너무 얌전해요. 부모님이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살인을 저질러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진짜 부모 두 분 다 착하고 좋은 분이었어요. 그냥 우연히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지요. 그렇지만 제 말씀은 항상 우리는 자녀가 문제가 되면은 부모를 탓하는데요. 사실은 부모도 예를 들어서 착하고 좋은 자녀랑 만났으면은 나쁘지 않은 부모가 될 수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자녀랑 만나서 나쁜 부모가 되는 경우도 가능하기는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자녀를 만들고 자녀도 부모를 만드는 거지 자녀는 부모가 만드는 물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녀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집이든 화목한 집을 만들고 싶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자식 개차반으로 키울 거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 자식 관계를 건강히 형성하고 바른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할 텐데 사춘기 시기가 됐을 때는 몰라서 자녀를 멀어지게 하는 대화를 하는 부모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교수님? 많이 하는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죠. 네가 알아서 돈 벌어서 나가. 네가 네 돈 벌어서 살아. 근데 사실 아이가 그 당시에 발달 단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과업이 뭐냐면 심리적 독립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리적 독립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심리적 독립을 해야 하는, 이제는 성인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 스텝에 있는 건데, 2차 성징과 함께 그때 아이를 완전 박살내서 다시 위축시켜놓고 부모에게 매이게 만들면 그 아이가 다시 자라났을 때 오히려 굉장히 의존적인 아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계속 물어보고 통제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하죠. 사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사춘기가 됐을 때 그 아버지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도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들이받습니다. 아빠는 이제 그만하세요. 제 인생에서 진짜 손 떼세요.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감히 아빠한테 이래가지고 완전히 애를 진짜 죽사발을 내놓으면 그 아이에게 오히려 더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을 들으면 뭐라고 봐요? 그 아버지가 그때 확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렇게 아버지가 넘어져야 우리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왕이 아니라 사실은 작은 한 사람일 뿐이었네 라고 하는 토대 속에서 죄책감, 또 어떤 면에서 아버지에 대한 연민,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버지의 그 그늘이 거쳐져야 자신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래야 아버지 세계가 만들어지니까 거기 안에서 다시 교집합이 형성되는. 언제예요? 10대예요? 20대예요? 원래 10대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이 사춘기가 안 온다고 하시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사춘기는 안 오는 게 아니고요. 지연돼서 20대 때 더 크게 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올 것은 반드시 온다. 문제가 뭐냐면 아이는 진짜 누적된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아이는 진짜 엄마, 아빠만 생각해도 막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걸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는 다 사랑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말이 아예 안 통하고 도대체 말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는 그냥 말해도 무조건 답정 넣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순수한 그 동기 하나만 갖고 외국으로 이민 가서 결혼합니다. 아니, 저는 지금 얘기 듣자마자 떠오르는 그 영화 속 인물이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 보면 연극 좋아하는 친구가 아버지의 강압을 피해서 연극을 하려다가 그게 걸려서 끌려 들어가니까 자살해버리잖아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마음에. 맞아요. 근데 그때라도 아버지가 뒤늦게 뉘우치고 뭐 대성통곡을 하겠구나라고 했더니 선생을 다술하더라고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우리가 밖에서는 일하는 만치 월급 받지요? 그럼 우리는 꿈꿔요. 가정은 그거랑 관계없이 우리를 돌보는 곳일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요, 회사랑 똑같아요. 성적을 잘 받으면은 인정해주고 성적을 못 받으면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다 보면 자녀들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요, 나한테 많은 거를 갖다 주는 부모는 인정해주고 나한테 주는 게 없으면 인정 안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사실은 쌍방이 똑같이 이제 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부모랑 자녀가 사이좋게 지내는 법이 있는데요. 그 집에 사전에서 공부랑 숙제만 빼면 돼요. 대학 요거만 얘기 안 하기로 하잖아요. 사춘기도 없고 부모랑 자녀는 대부분 다 사이좋게 지내요. 근데 이 생각이 전 한 번씩 들었어요. 오히려 어떤 자녀가 공부하기 싫으면 관둬라고 이렇게 키웠어요. 나중에 아니 그때 부모님 좀 시켜주지 그랬어요. 학원 좀 보내주지 그랬어요 라고 하는 자녀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부모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너 그렇게 애들 교육 방치했다가 나중에 애들한테 원망 들어.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경우 있죠. 연예인이 돼야 되는데 연예인 되려고 하면 학원 다녀야 되잖아요. 그때 학원 안 보내줬다고 원망하는 경우 많이 봤고요. 그리고 또 유학 가고 싶은데 자기 유학 안 보내줘서 이렇게 살았다고 원망하는 경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학원에 안 보내줬다고 원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독특한 교육 철학을 가진 분이 있었는데 학원에 아이를 안 보내는 것 자체를 갖다 굉장히 본인이 자랑스러워하는 부모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 했던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는 학원에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진짜 드물게 있어요. 또 모든 게 다 우리는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진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형제가 여럿이잖아요. 다 학원에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언니가 하고 있는데 자기도 보내달라고 하면서 누군가 한 사람은 가고 누군가 못 가는 속상한 경우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제 경험을 비추었을 때 아이들은 원래 공부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뭐가 옳은지 몰라요. 공부하는 것보다 원래 게임이 더 재밌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가 오히려 하기 싫어도 사회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숙제도 하고 하는 거를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오히려. 전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아이의 뜻을 막을 권리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다 해줄 의무도 없으십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좀 극단적인 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규율 있게 아이를 막 밀어붙이는 것도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사실 웬만한 아이들은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네 좋은 거 하라고 그러면 그냥 게임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공부를 뭐 잘해서 우리 아이를 꼭 스카이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학령기 때 굉장히 중요한 발달 과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실성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텨내서 성취를 얻어내는 그 연습은 그 나이 때 반드시 얻어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발달 과업인데, 그런 부분은 부모의 훈육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개입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는 아직 미성년이지 성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다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공부도 재능이란 말이에요. 작곡도 재능이고 뭐 예술가도 재능인 것처럼 공부도 재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싹이 보여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입할 수 있고, 또 아이는 더 자라날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서 전제는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고 잘하는 게 뭔지를 볼 수 있는 조망 수용 능력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쉽지 않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타인한테만 조망 수용 능력이 발휘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더 힘들어요. 나하고 분리가 안 돼서 더 힘들어요. 기대치가 더 높죠. 그러니까 나하고 거의 분리가 안 돼서 처음에는 사랑으로 아이를 낳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처음에는 막 조금만 걸음마다 해도 막 너무 좋아하고. 천재 같아. 뭐, 남들보다 한 3일 먼저 했는데. 그렇죠. 뭐 아빠. 야, 너는 이렇게 말을 그렇게 이상하게 하니? 아빠 해봐, 아빠. 명확하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얘가 아빠라고 한 거 들었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5살, 6살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영재인가? 갑자기 영재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한테 뭔가 부과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많은 경우에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충족하지 못한 것을 아이에게 부과하고 그 아이가 그것을 성취하게 됐을 때 내가 못 이룬 것이 대신 충족되게 되는, 대리 만족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벌써 아이를 통해서 내가 미충족된 것을 막 충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굉장히 비극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상당하죠. 근데 저는 저걸 딱 지난 주말에 봤는데요. 주말에 아이랑 놀이터에 갔거든요. 저희 아이는 그네를 아직 혼자 못 타요. 7살인데 제가 밀어줘요. 이제 옆에 한 5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그네를 타는데 걔는 이제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그 아이 아빠가, 야,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혼자 싱싱하게 잘 타고 높이 타는데 너는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아이들처럼 힘차게 못하는 아이를 보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겠죠. 그 아빠한테. 그건 내가 100% 이해하는데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게 과연 아이에게 좋을까? 뭐 겁이 많은 사람도 있고 겁이 없는 사람도 있고 한데, 우리 애는 좀 조심스러운 성격이라 좀 덜 타고 있는 건데 그걸 막 강요하는 게 저게 과연 좋을까? 맞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숙제를 안 하고 혼자서 뭐를 하지 못하는 거는 어디까지는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할 수 없는 아이한테 그거를 강요한다고 잘 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거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아이들의 3가지 특성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 같이 첫 번째, 아이는 활동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이의 활동성에 맞는 과제를 줘야 돼요. 그 아이가 도저히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우리 아이가 활발한데 그때 억지로 앉아있게 하는 건 맞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앉아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안 앉아있는 쪽을 좀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아빠로서 좀 앉아있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 과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랑도 좀 연결되네요. 네. 그런데 보통 우리 아이의 고활동성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사이에 70%의 확률이 줄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줄지 않아서 앉아있을 수 있는 힘이 0일 때 그 아이랑 자꾸 하게 되면은 관계만 틀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2번째 공부하기 힘든 충동성이에요. 충동성은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참을성이 하나도 없을 때는 지겨운 걸 억지로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네가 지겹지 않은 거는 열심히 하고 지겨워하는 건 덜 해도 돼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부주의예요. 부주의는 결국 집중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부주의가 심할 때는요, 열심히 공부해도 하나도 머리에 남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열심히 앉아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요, 패배감이 더 일게 되고, 더 무능력감이 일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잘한다는 게 없게 되는 거지요. 결국은 아이의 능력에 따라서 내가 아이한테 적응해야 되는 과제는 달라진다는 거지요. 될 때는 해야 되지만,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해서 우리가 인생의 나쁜 기억을 갖고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 욕심을 비우셔야 되는 건데요. 욕심을 비우는 건 전 이렇게 생각이 돼요. 첫째, 지금 나랑 아이랑 행복한 건 100%예요. 미래는 불확실해요. 우리는 그럴 때 100%를 따라가는 쪽이 옳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이한테 과제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그게 우리 아이가 불행하고 슬프고 울고 억지로 해서 괴로운 모습을 보이면 그때 멈춰야 돼요. 두 번째는 자식이 아무리 성공하고 훌륭하게 키워도요, 나를 미워하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선을 끝까지 지켜가야 돼요. 그리고 나하고 자식이 영원히 사는 것 같은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10년 뒤에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 아이한테 억지로 뭘 시키지 않겠지요.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거는 지금도 안 하는 쪽이 좋아요. 깔끔하다. 네. 또 비슷한 좀 팁 같은 거 있을까요, 교수님? 아이에게 있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를 처음에 낳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한다고 해서 내가 막 수학 문제 풀어가지고 아이에게 USB 꽂아줄 수도 없고, 친구들 짝꿍이 잘 없어가지고 아이가 막 굉장히 위축될 때 야, 너 일로 와봐, 얘랑 같이 놀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한계가 있지, 뭐 애들도 아니고 완전히. 그리고 막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이별을 겪었을 때 왜 우리 아이를 거절을 하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이란 결국 아이가 완전히 넘어져서 펑펑 울고 있을 때, 또 완전히 낙담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최선이라는 거. 맞아요. 저는 이 영상을 보는 20대 분들에게 이 영상을 반대의 관점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주제가 가족 간의 대화잖아요. 근데 지금 20대 분들이지만 부모님과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든가 아니면 부모님에게 원한이 있다든가,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을 갖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런 감정을 갖게 만든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의 여러분의 감정을 원했던 건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길 바라고 했던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 안 할지 몰라도 그분들 생각에 여러분의 미래와 자기 가족들의 미래에 최선의 방법인 줄 알고 그걸 해왔던 거예요. 결과가 매우 안 좋을 뿐이지. 그러니 지금 미워하는 그 감정을 매우 이해는 하겠지만, 미워하는 동시에 우리 자녀 잘 되라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되라고 노력을 했던 엄마 아빠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팁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어머니 고생하신 건 알겠는데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라고 지혜롭게 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 나는 그냥 가족을 안 간다, 가족의 행사 뭐든지 참여 안 한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꼭 가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자기가 생각하는데 굳이 거기에 꼭 가서 그래서 또 억지로 버티는 거, 사실 부작용의 요소가 더 많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내가 부모님하고 아예 손절하고 그냥 살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상처를 받고 너무너무 힘들고 또 부모님이 뭐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모님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가족들하고 내가 좀 지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풀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날 아버지가 다 모여라, 뭐 그럼 불만 있는 거 돌아가면서 얘기해봐라. 사실 이게 그러고서 다 화해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거든요. 뭐 한바탕에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한테 내려갈 때 그 중에서 내가 그나마 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가족 모두를 손절하는 것보다 내가 갔을 때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언니라면 그나마 언니하고 먼저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버지하고 내가 대화를 하게 됐다 하더라도 막 옛날에 있었던 어떤 어려운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다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하고 만났을 때 그냥 일상 이야기, 좋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시다가 갑자기 또 우리 아버지 뭔가 도져가지고 뭔가 부정적인 얘기 막 나오기 시작하려면 그때가 이 관계가 약간 또 떨어져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이것을 시간에 기대어서 새로운 순환고리를 만든다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에 있었던 걸 다 끄집어서 풀려가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현재 관계에서부터 지금이라도 약간씩 좋은 관계를 시간에 기대어서 조금씩 형성해 나가기. 그 토대가 끊임없이 쌓이기 시작하다 보면 내가 조금씩 그 상대방을 용서하게 되고 또 그런 좋은 경험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인정과 수용이 좀 늘어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는 누가 약자이고 강자이다 그런 게 가족이나 부부 사이에서는요,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약자예요. 아무리 부모는 강자고 자식은 약자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부모면요, 부모는 약자가 돼야 되는 거고요. 내가 자식인데 내가 부모한테 사랑받고 싶잖아요. 나는 약자가 됨으로써 사랑받게 되는 거지, 내가 사랑을 뺏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때는 언젠가 하면은 서로가 서로의 약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강자가 됨으로써는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국 원하는 게 지금 부모님의 사랑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때는 멀어짐이 정답이 되진 않아요. 다만 그때 나의 생각은 바뀌어야 돼요. 나는 당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부모님을 이해하고 한계를 인정해요. 그때 나는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난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난 좀 당해줄 거예요, 약자로.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식이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러나 나는 걔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나를 낮추고 때때로는 내 마음에 전혀 없더라도 빌고 속에선 부글부글 대도 용서한다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관계의 회복, 가족의 상처의 회복을 중요한 거는요, 결국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약자고 약자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슬프지만.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 모두가 원했던 그 화목했던 가정을 회복하는, 가족의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한 번씩 또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아나운서님 어떠셨습니까?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 영상을 보셨을 텐데, 저희들이 오늘 얘기했던 것이 정말 아주 자그마한 팁이라도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일단 내가 부모님하고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 내가 뭔가 이걸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새로운 경험을 조금 형성하면서, 내가 우리 자녀한테 너무너무 화나는 게 많은데 이거를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가족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족 치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부부 또 가족은 아무리 심한 좀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이나 부부들도 미워하는 마음보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모님은 굉장히 아이를 원망하면서 내가 널 왜 낳았을까 엄청나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아이를 어떤 마음에서 낳았을지를 그 사람하고 같이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발견하더라고요. 그 아이를 낳게 된 동기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낳았다라는 거. 그것이 부부, 가족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유독 대화가 통하지 않는 가족의 특징,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회복하는 방법까지 절절한 그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저에게 또 좀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이야기들, 이런 자리 마련해서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